네, 최마의 뒤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매크로 풀기에는 너무 난해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까 쭉 뭔가를 막 소셜에다 올려놓으셨는데 뭐 읽어나 드릴까요?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내용은 네, 안에서 뭔가 좀 시끄러워서. 자, 새로운 연준 의장,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자격 기준은 즉각적인 금리 인하. 그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형편없는 연준 의장. 이게 번역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미국 물가는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다. 금리 인하 압박. 하여튼 뭐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은 잘 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당시는 생활비 완화 대통령인데 이거 자화자찬인 것 같고. 자, 요점은 거의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힐랄하게 육두문자카는 안 써도 비판을 하면서 금리 인하 압박을 페드에 간접적으로 내일 아침에 나올 텐데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FOMC가 대놓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너무 봐야 강력한 되겠죠. 의지라서 시장이 조금 오히려 주춤하고 있단 말입니까? 어쨌든 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다만 이제 내년 5월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러나기 전까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거가 이제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의 이 공백 기간을 본인의 발언으로 좀 이제 충격을 주는 걸 완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렇죠. 항상 우리 긍정적으로 네. 생각을 해야죠. 긍정적이고, 아까 오프닝에도 그랬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너무 뻔하게 답이 정해져 있어서 항상, 물론 이제 그렇게, 진짜 너무 노골적인데 라고 했지만 그냥 노골적으로 가요. 네. 그래서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 다음에 올 그 연준 의장이 정말 뭐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어서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한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조금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다고 해서 그 정책의 기조를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연준 의장이 회의를 하기도 전에 대통령과 뭐 맥락을 같이 가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제 생각에는 할 리도 없고 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보다 더 큰 채권 시장은 어떻게 갈 것이며 그러면 지금 뭐 단기채 시장이나 이런 시장도 최근 들어서 연준이 좀 보호해줘야 될 만큼 뭔가 시장의 전체적인 체력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JP모건이 오늘 대놓고 우리 실적 떨어져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채권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 예전처럼 중국, 일본, 뭐 한국 이런 국가가 지금 미국에다가 돈을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채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은 오히려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남발을 할 수 있도록 금리가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무언가 조장을 한다?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해서 그 연준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발언을 막 할 리도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의 지금 뭐 정확하게 비율은 뭐 절반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굉장히 강성 이 연준 그 대표 지역 그 의장들이 있죠. 지역은행. 네, 이런 의장들보다 당연히 뉴욕 연준 의장과 그다음에 연준 부의장, 연준 의장이 더 센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러면 나머지 한 4-5개 정도 지역의 그 지역 의장들이 강하게 만약에 푸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라고 푸시를 하면 그럼 그거 다 무시하고 대통령 의견만 들어주는 게 과연 연준의 목적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건 최근 채권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대통령의 얘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바를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그거 알아서 결정하겠죠.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고. 자, 언젠가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뭐 미래를 예측하는 건 아닌데 미래에 이제 백만장자는 어떤 직업 분야가 될 거냐. 과거에는 이제 이런 IT가 막 급속도로 지금도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뭐 코딩을 통한 그 개발자들이 몸값이 올라갔잖아요. 네. 뭐 학과도 우리는 뭐 전공 선택의 컴퓨터 공학과 네.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예. 진순왕이 예측한 미래의 백만장자는 백완공 아니면 전기공이라고 해요. 그거는 IT가 대체할 수, 뭐 로봇이 대체할 수 있나 나중에? 일단은 뭐 그 생산이나 설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 이제 뭐냐 안드로이드형 로봇들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논리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해내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AI 같은 경우는 AI로 활용해서 한다라면 내가 어떤 주제를 정하고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봐라고 지시가 나와야지만 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로 계속 가는 거겠죠. 그래서 더 발전된 새로운 뭔가를 창조해낸다라는 부분까지는 인류가 그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지식 부분까지 가는 거니까. 네. 어쨌든 뭐 기본적인 것들은 그런 것들은 대체는 가능하다. 저는 생각됩니다. 네, 오늘 뒤집기 주제가 저거예요. 전력기기 전략,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또 이 나이에 또 전기 네. 배선 이것도 배워야 되나? 이영도 차장은 꽤나 좀 하시잖아요. 예. 그죠? 네,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다 만들 줄 아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미국 쪽의 전력 산업에 대한 이거 늘어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전력 수요가 계속 끊임없이 필요하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네. 전력 수요가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발전기를 지어야 되고 발전기 부분이 뭐 우리가 원자력도 있고 풍력, 화력, 뭐 태양광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뭐 데이터 센터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중국의 철광석 수입이나 물동이 늘면서 철광석이 네. 뭐예요? 대부분 보면 비철금속 거기에 타이탑을 찍는 게 지금 구리, 카파잖아요. 뭐 경기를 측정하는 측면에서는 또 좋은 선순환의 의미도 있지만 전선의 이 카파가 구리가 네.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수요가 창출이 되니까 그렇게 연결하면은 전력 설비, 뭐 데이터 센터 당연한 수순이겠죠.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이렇게 다 가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3사 있지 않습니까? LS 일렉트로닉, HD 현대일렉트로닉, 효성중공업 이 3사에 대해서 나오는 변압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변압기에 보게 되면 이번에도 뭐 HD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로닉 같은 거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75kW급 전력 변압기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로닉이 55W급 이 변압기를 이번에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캐파 증설도 했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발전소가 멀면요. 네. 거기서 생산한 전력을 갖다가 일반 가정이나 공장에다가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220볼트로 전력을 송출하게 되면은 집에 도착할 때는 220볼트가 안 나와요. 전력이 거의 사라져서 없어요. 네, 중간에 소실됐습니다. 예, 그래서 발전소에서 보낼 때는 아주 고출력의 전력을 송출합니다. 그래서 최대 뭐 55kW급이라든지 55만 와트, 네. 그다음에 75만 와트 정도에 대한 이 고출력을 송출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 받는 변압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가까이에 가면 거리마다 그거에 맞는 변압기 양을 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들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보게 되면 전신주 위에 달려 있는 동그란 거, 네네. 이것도 변압기인데 네. 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한 15만 볼트 정도 되는 이거를 변압해주는 변압기예요. 네네. 그리고 발전소 근처에 있는 게 75볼트, 아주 중간중간에 있는 거, 아주 거대한 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미국에서는 이 고출력을 변압해줄 수 있는 변압기 부분에 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HD 현대일렉 효성중공업들의 매출액들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이고 네네. 이게 이제 향후 또 이제 많이 테스트하고 실험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에 대한 것들도 증명이 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로 했을 때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끊임없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변압기 시장에서 2034년 앞으로 한 9년, 8년 정도까지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에 대한 것들은 많이 늘어나지만 또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그거에 그 초고압 아니고 그 다음 단계부터 해가지고 만드는 변압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공장 증설도 완료됐죠. 그래서 매출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두세 배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끝. 자, 김종희 회사. 일단 이 세 회사를 조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 이제 비교의 특징들이 있죠. 일단 총 수주 규모로만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HD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효성, 뭐 LX 일렉트릭 뭐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근데 신규 수주로만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 비중이 누가 제일 높냐? LX 일렉트릭이고요. 네.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이고요.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그러니까 총 수주는 HD현대가 많은데 최근에 나타난 수주의 핵심은 지금 효성중공업과 LX 일렉트릭 쪽으로 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품도 약간은 다릅니다. 그 고압, 그러니까 압력 그 전압 중심으로 보면은 효성이 제일 높고, 네. 그 다음이 이제 HD현대, LX 일렉트릭 해가고요. LX 일렉트릭의 최근 수주는 또 이 배전 쪽으로 꽤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약간 이 제품 포트폴리오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제품의 다양화 측면과 밸류 체인의 두께로 보면 HD현대 일렉트릭은 거의 A부터 Z까지 다 하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발전소 빼고는 거의 다 하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고, LX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영역이 작고요.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의 최대 약점은 이 효성중공업의 건설 부분이 붙어 있다라는 건데, 시장은 뭐 지금 그 부분은 거의 뭐 무시하고 성장된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럼 미국 공장에서의 생산량은 지금 당장은 누가 제일 많으냐라고 놓고 보게 되면 이것도 H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X 일렉트릭은 아직 미국 생산분이 없죠. 그러니까 네. 뭐 관세라든지 이런 변수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각 사별로 특징이 다 다르고 어떤 이 지향점이나 최근의 수주의 뭐 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이제 이쪽에 한 방향을 보고 있는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긴 관점으로 보느냐 단기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종목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기 관점에서 보면 최근 미국 수주 비중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는 LX 일렉트릭이 좋아 보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밸류 체인도 가장 넓고 제품도 선박용,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뭐 AI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H현대 일렉트릭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점은 뭐 미국도 최근에 그 사회적인 문제 이슈인데 뭐 어두운 밤에 이제 전봇대라고 하는 그 위에 사람들이 매달려 가지고 이제 전선을 끊어가는 거죠. 구리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도 왜 한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배수구인가요? 그거 막 뜯어가고 팔고 고철로. 맨홀 뚜껑. 맨홀 뚜껑, 네. 맨홀 뚜껑. 예. 그런데 뭐 미국도 그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이제 매립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는데 데이터 센터 좋고 그거에 따른 전력, 뭐 전송 아니면 뭐 뭐라 그래야 돼? 그 송전, 배전 이런 거 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기업 것만 쓸 거냐? 뭐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쵸. 우리가 유리하냐라는 건 논할 수 있는데 그건 최근에 보면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고 네. 경쟁 업체는 무엇이 있나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데이터 센터가 결국에는 AI와 데이터 센터가 이 모든 전력의 지금 중심 그 컨버이 저 끌고 가는 동력이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우주로 올라가면은 실제 그 구글의 CEO도 네. 우주로 지금 보내려고 하잖아요. 냉각 비용 때문에 너무 천문학적으로. 만약 우주로 가면 이 변압기 쪽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궁금증이거든요. 자, 두 가지인데 경쟁 구도와 그다음에 지구상에서 우주로 보내서 뭐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런 두 가지가 리스크 요인이 될 수는 없을까? 일단은 미국 쪽에 대해서 생산하고 있는 거나 이런 부분들의 캐파나 이런 부분들보다 그쪽에서 나오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뭐 GE라든지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미국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미국 것도 당연히 쓰겠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괜찮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력 배전이라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하게 이 전력망을 통제하고 이렇게 배분하고 분전반 분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LS 일렉트릭도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는 이게 전력의 균일성과 그다음에 적절한 배분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쟁사로 따져보면 유럽에 ABB도 있고 슈나이더 일렉트릭도 있고 미국에서 뭐 이튼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량에서의 비교가 안 되죠. 그다음에 이쪽은 단가 자체도 한국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생산하는 분이라든지 미국에서 생산하는 분이 뭐 엔비디아랑 붙어가는 일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량으로 쓰는 데 있어서는 한국 것의 선택이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한국이 선택되고 있고 한국 그 상품들의 수출이 수출 코드로 봤을 때 대거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금 우리가 계속 말로만 떠들었지 아직 지어진 게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터 더 다지고 그다음에 이제 세우는 그런 단계니까 매출이나 이익의 상승은 적어도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전제가 깔려서 비교적 높은 밸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오고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경쟁사들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우주 부분은 뭐 저도 뭐 문과생이라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포인트는 그러면 결국 무선으로 전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데이터도 무선으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저기도 외성 같은 경우에 속도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데다가 그 전력 송전 비용도 생각보다 꽤 나올 수 있어서 그것도 일정 부분의 비중은 가져갈 수 있겠으나 네. 미래 방향이 그쪽으로 100% 흘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충격이 미치는 영향도 저는 뭐 물론 장기적이긴 하겠지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우주에 올리는 부분들이 되면은 태양을 받는 우리가 낮 시간대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주에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해가 안 비치는 그 태양과 반대 방향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어야지만 그거를 영하 몇백 도 뭐 이렇게까지도 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그쪽에다 올려놓으니까 발열이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걸로 다 처리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게 좀 너무 거대한 부분들이 데이터 양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던 거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받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거리가 멀잖아요. 네. 거리가 멀면은 먼 거리를 갖다가 데이터를 전송하려게 되면은 그만큼 고출력의 에너지를 쏴서 그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요즘 뭐 보면 우리 그 A사 레이더 같은 거 보면은 네. 탐지 거리가 뭐 옛날 그 수동 레이더 같은 경우는 뭐 40km, 50km 뭐 이렇게 간다, 뭐 100km 간다 하지만 A사 레이더 같은 경우 200km, 250km 뭐 이런 부분들로 가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할 때 보면은 거기에 소자 부분들, 이 소자의 레이더 소자 부분들 보면은 지라갈륨을 이용한 그 소자를 만듭니다. 이게 데이터를 할 때 고출력을 했을 때 하면은 그 열이나 이런 발열 부분들도 많거든요.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소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오늘 뭐 RFHI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 그 지라갈륨을 이용한 이런 통신기기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 관련돼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셨군요. 좀 마무리할 시간이라서 통신 장비가 뒤쪽에 있었는데 네. 확 끌어와 버렸네. 사실 통신 장비는 김종일 회사가 많이 예, 맞아요. 강조를 하셨어요. 만약 그쪽 분야가 부응한다면은 당신이 선구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김종일 회사가 한마디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통신 장비.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이제 말씀해 주셨던 지금 포인트는 뭐 장기적인 그림이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파수 제할당하면서 정부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5G 스탠드얼론으로 해라. 지금은 LTE 같이 쓰고 5G라는 얘기가 솔직히 무색하잖아요. 네. 통신 3사 모두 5G가 아닙니다. 5G는 솔직히 사기라고 봐야 되겠죠.
속도가 전혀 안 나오고 품질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수준이니까 근데 정부가 이걸 주파수를 제할당하면서 가격은 낮춰받았지만 5G를 스탠드얼론으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솔리드 같은 인빌딩 장비의 전반적인 수요는 뭐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5G 고출력의 최대 문제는 음영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음영 지역 커버리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거 우리만 하느냐? 유럽과 미국도 동시에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개기 기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지라 관련 반도체를 만드는 뭐 RFHIC 같은 기업들, 뭐 솔리드 같은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관심권 안에 두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력기기와 그다음에 통신용 반도체, 통신용 전력기기 뭐 이렇게까지 연결을 해서 함께 들어봤고요. DB증권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알파경제 김종효 일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